미국에 협력하는 외계 지성체가 전한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기원의 전문. 인류의 기원은 원래 지구에선 여러 종류의 인간의 아류종들이 존재했는데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원시인들의 화석은 현생 인류가 지구에 오기 전 다른 외계 종족이 지구에서 진화한 원숭이류의 포유동물을 유전자 실험을 한 부산물들이었으나 마지막 지구인들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원시인과 외계종의 혼혈종은 우리 현생 인류종이 인위적으로 멸종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고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하계의 다른 태양계에서 이주해온 인류는 지구에서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으나 아틀란티스 섬과 레무리아 대륙의 전쟁 등으로 인류는 몇 번이고 문명이 멸망했으며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 지구에서 크로마뇽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원래 직녀성 주위를 도는 세 번째 물의 행성에서 살던 수중 포유류였는데 서서히 진화해 지금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항성계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200만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로도 이주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현생 인류 진화 과정에 화석 같은 게 없습니다. 이미 다른 항성계에서 다 진화한 상태에서 이주해온 것이니까요. 기존 지구의 우리 은하에는 베가 항성계를 기점으로 다른 항성계로 이주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명을 개척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형태를 한 지적인 생명체들도 있죠. 이곳 지구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의 수만큼이나 지적으로 진화한 생명체들의 수도 무수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불행하게도 서로 다른 생김새를 한 존재들끼리 그동안 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 인류와 파충류형 외계인들끼리요. 우리 인류가 본능적으로 파충류를 혐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와 영혼에 과거에 있었던 전쟁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인류는 다른 항성계로 이주해가는 과정에서 파충류형 외계인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맞서기 위해 베가 항성계를 중심으로 다른 항성계로 이주해간 모든 인류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하연합이 처음 성립되었고 처음에는 이렇듯 베가 항성계에 본부를 둔 인류 중심의 연합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형태의 지적 생물체들과도 연합하게 되었고 더욱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은하연합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로 절반이 약간 못 됩니다. 어쨌든 은하연합은 약 400만 년 전에 처음 성립되었고 전투함대와 전투행성도 이때 건조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200만 년 전에 베가 항성계에서 이주해온 인류는 지구와 금성과 화성에 이주지를 세웠습니다. 지구의 경우 북극의 하이보니아라는 이름의 이주지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는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죠. 하지만 약 100만 년 전에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침공으로 인류의 이주지 세 곳이 전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래 베가 항성계를 비롯한 다른 항성계에서 계속 이어져 온 전쟁이었고 이곳 태양계에도 그 전쟁의 불길이 미친 것이죠. 지구는 그나마 생태계가 살아남았지만 화성과 금성은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파충류형 외계인들은 태양계를 점령하고 말데크 행성 지금의 소행성대를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말데크 행성의 환경이 그들의 고향 행성들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베가 항성계에 본부를 둔 빛의 은하연합은 어느 태양계로 이주해간 사람들이 파충류형 외계인들에게 거주지를 파괴당하는 것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혹하게 사륙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격분한 은하연합의 방어위원회는 파충류형 외계인들에 대한 반격을 결의했고 태양계 외곽의 스타게이트를 통해 전투함대와 함께 지구의 약 3배 정도 크기인 전투행성을 진입시켰습니다. 훗날의 반란군에게 탈취되어 지구인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니비루라는 이름이 붙여진 전투행성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위 말데크 부대라고 이름 붙여진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함대와 은하연합의 함대 간에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격렬한 전투는 결과적으로 전투행성이 발사한 추포가 말데크 행성에 명중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태양계의 행성들과 위성들은 이 와중에 상당한 물리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전투행성이 발사한 추포가 천왕성을 스치면서 천왕성은 자전축이 심하게 기울어졌고 원래 해왕성의 위성이었던 명왕성 역시 본래의 궤도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피해는 전투행성의 공격에 의해
말데크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말데크 행성의 잔해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라는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잔해의 일부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다른 행성의 띠를 형성하거나 혹은 위성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말데크는 원래 5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데크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천체였습니다. 즉 전투위성이었죠. 하지만 은하연합이 파견한 전투행성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이 전투위성은 무용지물이었고 결국 말데크가 폭발함에 따라 5개의 위성 역시 튕겨져 나와 폭발하거나 다른 행성의 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말데크의 전투위성은 나중에 아틀란티스 제국 시절에 견인되어 지구의 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계를 되찾기 위한 인류의 반격으로 인해 파충류형 외계인들은 태양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은하연합은 앞으로 또다시 파충류형 외계인들이 태양계를 침입할 것에 대비해 전투행성을 태양의 주위를 도는 최외곽 궤도에 배치하고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나사의 NASA에서 스타워즈의 데스스타와 흡사한 외계 문명의 전투위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토성의 외계 전투위성 이아페투스 IAPTUS, 카시니오가 보내온 토성의 위성인 IAPTUS 직경 1460km의 사진 분석 결과 스텔스 구조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 이미 밝혀지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행성 파괴무기 데스스타와 토성의 외계 전투위성 이아페투스 2위성의 확대 사진을 보면 중심부에 반구를 가르는 선이 있는데 높이가 무려 12마일 19.2km라고 한다. 게다가 2위성의 확대 사진을 관찰해보면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 빛을 내는데 반구가 두 쪽으로 갈라짐, 표면이 원형이 아닌 다각형 윤곽이 보인다고 한다. 토성의 외계 전투위성 미마스 MIMAS 스타워즈의 데스스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양계가 다시 인류에게 넘어온 뒤로 지구에는 두 번째 인류 이주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0만 년 전 처음 지구에 이주지가 세워졌을 때는 배가 항성계에서 바로 이주해온 것이었으나 이 당시에는 다른 항성계로 이주해갔던 인류들이 다시 지구로 이주해왔기 때문에 다른 항성들의 영향으로 피부 색깔 및 외양이 조금씩 달라진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에 여러 인종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종에 따라 기원이 서로 다른 항성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홍수 이후로 유전자의 손상이 가해져 그 본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지게 되었지만요. 예를 들어 흑인의 경우 원래는 시리우스 항성계에서 이주해온 푸른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대홍수 이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피부색이 검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약 90만 년 전에 지금의 태평양 지역에 레무리아라는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유명한 아틀란티스 제국은 약 45만 년 전에 레무리아 제국에서 분리되어 나온 세력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인들은 자신들의 고향격인 레무리아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이 지구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차츰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틀란티스 제국은 이 야망을 실행에 옮겼고 그들이 선택한 수단은 원래 지구가 갖고 있던 2개의 작은 달을 레무리아 제국을 파괴하는데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2개의 달 중 하나는 파충류형 외계인이 침공할 때 파괴된 상태였고 아틀란티스인들은 남은 달 하나를 우주선을 이용하여 대홍수 이전에는 지구인들도 우주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지구로 이주할 때 우주선이 필요했으니까요. 달을 지구 가까이 끌어들인 뒤 일종의 입자광 선무기로 달을 파괴하여 그 조각들이 오직 레무리아 대륙으로만 떨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불행히도 레무리아는 아틀란티스 제국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파괴 작전은 결과적으로 레무리아 대륙을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레무리아 대륙 지하의 가스층이 붕괴되면서 레무리아 대륙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무리아 대륙은 2만 5천 년 전에 멸망했지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레무리아 제국의 사람들은 복수를 위해 아틀란티스 제국에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 당시 대기권에는 이중의 얼음막이 있었는데
이 얼음막이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주고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얼음이라서 밤하늘의 별이 크게 보이는 효과도 있었죠. 또한 이 얼음막은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레무리아를 재건하려는 세력과 아틀란티스 제국은 서로 상대방의 나라, 상공에 있는 얼음막을 붕괴시켜 대홍수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역 상공에 있는 얼음막만 붕괴시키면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없이 손쉽게 적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얼음막을 복구하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두 세력은 얼음막이 대기권에 유지되는데 필요했던 저수 사원을 요격하는 전략을 거의 같은 시기에 채택했고, 이 전략의 실행 역시 거의 같은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원들이 파괴되자 양쪽 지역의 얼음막이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거대한 균열은 주변의 얼음막에도 차츰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지구 전체의 얼음막이 붕괴되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1만 3천 년 전에 대홍수가 일어났고 얼음막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후에 또 한 번 대홍수가 일어났고 이 두 번째 홍수가 성경에 언급된 대홍수입니다. 두 차례의 대홍수를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홍수 이전의 기억을 차츰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상황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음 보호막의 붕괴는 대홍수는 물론 지구 자전축을 기울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인류의 수명은 수천 년에서 수십 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m에 이르던 신장도 작아졌죠. 우리의 친척인 인류로 구성된 은하연합은 지구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대홍수를 관찰하며 이것은 지구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여기고 이 업보를 스스로 극복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홍수 이후로 발달된 문명의 이기들을 잃고 수명까지 줄어든 인류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인 혹은 짐승과도 같은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인류는 무에서 유를 다시 창조해야 했고 그 이후의 역사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역사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홍수 이후에 아누나키라고 불리우는 사악한 외계인들이 은하연합의 전투행성이었던 디비루를 탈취한 뒤 본거지로 삼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구인들 위에 군림한 뒤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도록 했습니다. 대홍수 이후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지구인들은 그들에게 순순히 복종했습니다. 아누나키는 지구인들이 한때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라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본래 다른 항성계들에서 지구로 이주해온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차츰 잊어버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인들이 다시 문명을 복구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자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을 골라 신복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아누나키의 앞잡이들이 차츰 나머지 지구인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왕이 되거나 각종 권력을 계속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습은 사실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아틀란티스의 몰락 이후로 벌어진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들은 대부분 이들이 고의로 일으킨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사악한 인간들의 경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특별법 네사라 NESARA입니다. 하지만 비밀정부는 네사라의 공표가 사람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돌려주고 반대로 자신들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정부는 네사라의 공표를 막기 위해 네사라 공표를 위해 필요한 주요 기반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WTC와 펜타곤의 일부를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911 테러의 진실이지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네사라 공표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참고로 NESARA는 내셔널 에커나믹 시큐리티 언드 레퍼메이션 액트의 약자입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이 흘러 아틀란티스 제국이 멸망한 지 벌써 1만 3천 년이 지났으니 이제 지구인들은 예전의 기억을 되찾고
본래 그랬듯 은하연합의 일원으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 참고로 모든 행성은 내부가 비어 있고 그 안쪽에는 지상처럼 산과 바다와 호수가 있습니다. 행성의 중앙에는 안개 같은 것에 쌓여 있는 작은 내부 태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내부 세계로 통하는 입구가 있죠. 입구는 이 외에도 세계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레무리아 대륙이 가라앉던 중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부는 지구 내부 세계로 대피했고 아직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 세계의 수도 아갈타는 티벳 밑에 위치합니다. 지하에 고지능 생물체 있다 보도자료 97년 1월 16일 중앙일보를 비롯한 각 일간지에는 AP연합통신 발 기사로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다.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이 기사는 북극바다 밑에 물굴뚝이란 타이틀로 지구 속과 밖이 통하는 입구가 실제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전문을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절 40여 년간 군사 목적으로 수집한 북극해에 관한 비밀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돼 지구 기상 변화의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엘 고어 미 부통령은 14일 국립지리학회 주최로 열린 북극해 정보 디스크 공개식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130만 회에 걸쳐 관측한 자료들의 공개로 기상 연구에 큰 진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옛소련은 냉전 기간 중 북극 지역을 미래의 전장으로 상정, 이 지역의 기상, 해류, 빙산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 비밀리에 보관해왔다. 자료 공개는 고어 부통령이 과학 연구를 위해 미 중앙정보국 CIA에 요청한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와 만나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해 이뤄졌다. 과학자들은 이 자료에서 특히 북극해의 물이 그린랜드와 노르웨이 북단 사이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통로인 이른바 굴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흥분하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립해양대기 관리국의 OAA 국장은 북극해 물의 침강 현상에 대한 지식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굴뚝은 폭이 수 km밖에 안 되고 지속시간도 짧아 포착하기 어려우나 러시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인됐다고 미 과학자들은 말했다. 워싱턴-AP연합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공개된 정보 가운데 새로운 사실은 굴뚝의 폭이 수 km에 불과하고 극구멍이 열려져 있는 지속시간이 매우 짧아 열려져 있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그것은 북극의 자궁이 신축성이 있게 열렸다 닫혔다 하며 북극해의 조수가 지구 속과 지구 밖으로 뒤바뀐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올람 얀센과 그의 아버지는 지구 속 문명 세계에서 2년 반 동안 살다 그들과 작별하고 지구 밖으로 귀환하기 위해 북극 극구멍 가까이 갔다가 지구 밖으로부터 밀어닥치는 역풍과 조수에 의해 무동력 범선이 더 이상 전진을 못하자 아예 방향을 바꾸어 남극 밖으로 빠지는 썰물과 순풍을 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바 있다. 이러한 올람 얀센의 고백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뒤바뀌는 극구멍 주위의 조수 환경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95년 12월에는 미국의 대중주간지 위클리 월드 뉴스 위클리 월드 누즈가 미 우주항공국 NASA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지하에 빛과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실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것은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문명 세계에서 보내는 전파를 수신한 NASA 과학자들이 엄청난 과학 문명을 가진 모종의 지성체 휴머노이드 HUMAOID가 지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구 구조의 모리에 내지는 이와 같은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구 내부가 어둡다는 가정하에 추측한 말일 뿐이다. 지구 속에는 빛은 물론 산소도 있는 것이다. 우선 이 기사를 외신으로 받아 번역해 소개한 스포츠 서울 1995년 12월 17일 기사를 살펴보자. 뉴스지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간헐적으로 지표로부터 수백 km 떨어진 지구 중심부에서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베랄의 수주항공기지로 누군가 전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파는 높은 지능과 고도로 발달된 생활 양식을 가진 생명체로부터 보내진 것 같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NASA의 고위 간부는 지하 세계에 사는 사람이나 물체가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지방과 안반을 통과 수백 km 이의 지표로 전파를 보낼 수 있을 정도라면 대단한 기술 수준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지구 중심부로부터 발사된 전파는 첨단 위성의 도움으로 수신됐는데 그 송신문은 복잡한 수학적 암호로 되어 있다는 것. 다른 NASA 소식통에 따르면 복잡하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암호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꺼려했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파의 내용에 비록 적의가 없다 하더라도 논쟁을 제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쓸데없이 대중을 공포에 떨게 하느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이 소식통은 지표 아래 문명이 존재한다거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잠꼬대처럼 여겨온 과학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학설이 깨진 데다가 그곳으로 회신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파를 보낸 주체가 누구든 간에 인류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그들은 인류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전율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이 전파를 수신한 것이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우주만이 마지막 남은 개척지라고 생각해왔지만 지구 안에 미개척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대단히 반가운 사실이라고 말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또한 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원래 지구에 있던 달들이 사라진 이후로 지구는 한동안 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말데크 행성의 폭발 이후로 태양계를 떠돌던 말데크의 전투 위성을 끌어와 지구의 위성으로 삼았습니다.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인공천체인 달을 군사적인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달은 인공천체라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천체나 행성들과는 다릅니다. 내부가 비어있는 건 같지만 지표면 바로 밑에 티타늄 합금으로 된 둥근 뼈대가 자리 잡고 있죠. 금성과 화성은 100만 년 전에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침략으로 생태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파괴되었지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행성 내부로 숨어들어가 계속 살아왔고 지표면 역시 최근에는 다시 복구 중입니다. 이 복구 작업은 수성 안쪽에 있던 행성과 말데크 행성처럼 완전히 파괴된 행성의 복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성 안쪽에 있던 행성은 19세기 무렵에 어둠의 앙카라 동맹의 함대와 빛이 은하연합의 소규모 정찰대와의 접전 중에 소실되었습니다. 금성과 화성은 당시에 참혹했던 사륙의 역사를 길이 기억하기 위해 한동안 복구하지 않고 그 상태로 남겨두기로 했었습니다. 화성의 인면함과 피라미드 유적은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추모 유적입니다.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 -.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